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원전 정책은 폐기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비용 등을 생각하면 당분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원전 폐기를 둘러싼 찬반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설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습니다. 설계 수명 연장뿐 아니라 신설 원전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원전 정책에 대해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전력 수급의 어려움이나 전기료 인상, 폐쇄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탈원전 정책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과 원전 건설 지역 주민 등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전 건설 중단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건설 중단으로 8천여 명의 주민이 고용 감소, 피해 보상 취소 등의 피해를 보게 된다며 원전 중단을 하려면 노후 원전부터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 팽팽히 맞서던 원전 정책. 일단 폐기 쪽으로 무게추가 움직였지만 앞으로도 찬반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청정 에너지 공급을 위한 용단이었던 평가도 있지만 전력 수급과 전기료 인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무산됐습니다. 주민들과 노조의 반발로 회의가 열리지 못한 겁니다. 폭염보다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탈원전 정책 논란, 어떤 사안들이 대립되고 있는 건지 주요 찬반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규 건설은 일체 중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하나씩 줄여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2017년에 막바지가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임기 첫 해인 올해는 매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특별하고 행복했던 한 해였습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장관님들,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힘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무총리님, 지금부터 국무회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한 안건은 탈원전입니다. 이번 국무회의 주제인 탈원전의 논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전 도입 이전, 우리나라는 원전 상시 발생하는 핵 폐기물로 인해 도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화석연료와 비교했을 때 안정적이고 가격 변동이 적다는 수급상의 이점과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오염 문제가 적다는 장점으로 국내에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하여 탈원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의 영향으로 탈원전 내지 원전 축소를 내세우는 국가도 현재 여럿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원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탈원전 정책이 이 시점에서 왜 논의되고 있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원전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와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에 대한 각 부처 장관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통해 예상치 못한 원전 사고를 대비하여 국가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것에 산업통상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장관님들은 찬성을 하셨으며 대체 에너지 문제와 전기료 인상 및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장관님들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산업통상부 장관님, 이번 국무회의 주제인 탈원전이 무엇입니까? 네, 먼저 탈원전에 대해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자핵이 분열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에 돌려 전기를 넣는 방식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핵 분열 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고 이들 물질이 붕괴할 때 다량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서유럽의 많은 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거나 줄여나가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착공하여 1978년 4월 상업발전에 들어간 고리 1호기가 최초 발전소입니다. 현재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운영 중인 원전은 고리 2호기, 신고리 2, 3호기 등 총 17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6월 19일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선언하시면서 향후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이 끝나면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서 탈피하여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시공 및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장관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탈원전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인 탈원전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원전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원전 사고인 후쿠시마, 체르노빌, 쓰리마일 섬의 사고만 봐도 그러하죠. 그리고 국외뿐 아니라 국내만 보더라도 작년에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밸브가 고장나서 원자로가 멈춘 경우가 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원전의 불시정지 건수는 2012년 9건, 2013년 6건, 2014년 5건, 2015년 3건으로 점점 감소했으나 작년에 다시 5건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건수만 보면 원전 불시정지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원전은 한 번의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전 상황이 항상 불안한 상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번엔 탈원전에 대한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원전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세계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금 안정성에 대해 위험하다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심층 방어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심층 방어는 사고의 단계마다 적절한 방어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정성을 극대화하고자 설계부터 해체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심층 방어의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층 방어뿐만 아니라 다중 방어의 기술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다중 방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이 발전소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겹의 방호벽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자력의 안정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됐고 그동안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이 어떤 큰 피해로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원전은 에너지 비용 증가 문제를 체계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된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준비 없이 탈원전을 감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장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어 왔지만 큰 피해가 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 측 장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원전에 있어서 최대한 안정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고가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이 지도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밀집 지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 면적당 밀집도 반경 30km 이내의 인구수 등이 모두 세계 1등입니다. 고리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한울, 한빛 등 우리나라의 모든 원전 단지가 세계 최다 원자로 밀집 단지 10위 안에 들고 있어요. 확률상 원전이 많이 모여있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 그걸 우려하시는 의견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던 원자로들을 살펴보면 그리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1979년 미국에 있는 스리마일 섬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전이 우리나라와 같은 기종인데요. 사고 자체는 매우 심각했으나 인명이나 환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원자력 밀집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리마일 섬의 경우만 보아도 최악의 사고가 났지만 원자로 하나 잃어버리고 바깥으론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호기가 사고가 나면 옆 호기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중들에게 있어서 원전에 대한 공포는 너무 지나치게 확산되어 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큰 사고가 있긴 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안정성에 더욱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증진해 나갈 것이고 사고를 제때 대비를 한다면 기술 혁신으로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관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두가 된 문제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 원전이 견뎌낼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탈원전에 대한 찬성층 장관님,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피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침수로 인한 전원 및 냉각 삽입 파손으로 핵 연료가 액체 상태로 변하고 수소 폭발과 원자로 격벽 붕괴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고 또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은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경제적 피해 추정액은 일본 정부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48조 엔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 문제는 일본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울산, 경주, 부산 등 남해, 동해 쪽에 잦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경주만 해도 규모 5.8에 육박하는 지진이 있었죠. 이래도 우리나라의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실 겁니까? 네.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을 비교하면 조금 다릅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은 거센 파도인 쓰나미가 발전소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디젤 발전기들을 가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는데요. 원래 비상전원이 전부 동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발전소와 연결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나
사고 당시에는 주변 지역의 발전소들조차 유사 문제로 차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발전소 사고로 이어진 거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엔 운전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전원이 모두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대체교류 전원이라는 설비를 하나 더 갖추고 있습니다. 즉, 비상전원이 모두 상실되더라도 수동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은 사태를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셈입니다.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큰 사고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은 비상 전원이 모두 상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대체 교류 전원을 두고 있어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같은 원전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탈원전을 반대하시는 장관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행하세요. 지난 7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돔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락 건물의 철판 부식이 120곳에서 발견되었고 두께 1.2m인 콘크리트 외벽에도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나타났습니다. 설계가 완벽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락 건물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안에 있는 방사능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존재하는 건데 그곳에 구멍이 있다는 것은 사고 시 방사능이 밖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는 인간이 완벽하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를 붓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판이 부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공학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과 같은 문제들까지 다 고려해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공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은 이러한 공학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해체 전 과정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외벽 곳곳에 구멍이 났다는데 공학이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해서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게다가 원전 안에서 엉뚱하게 망치가 발견된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 망치가 20년이 지나 다 다를 정도까지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관리의 실태가 엉망이라는 걸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말은 공학적인 이론만 대비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공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감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가 있지만 그만큼 안전을 보장해주는 게 바로 공학입니다. 또 감시에 대해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5년에 한 번씩 종합 누설률 실험이란 걸 합니다. 경남 용기 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다 가정하고 3기압, 4기압으로 안에 압력을 높인 다음 바깥으로 누설이 얼마만큼 되는지 보는 실험이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발전소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걸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감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토론이 과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측 장관님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한빛원전 4호기에 경남 용기의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찬성 측 장관님의 의견과 이런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누설을 실험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 감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대 측 장관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또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 중 하나죠. 원전의 가동 후 발생하는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산업통상부 장관님, 원전의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핵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 발전 후 나오게 되는 방사성 물질로 생물체가 이에 노출될 경우 굉장히 치명적이므로 콘크리트 등으로 밀봉에 매립하는 폐기물입니다.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구분되는데요. 이때 핵 분열 후 재활용이 가능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물속에 넣어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장고를 찾지 못해서 이를 임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나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사용 후 해결료를 염려하시는데 사용 후 해결료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 후 해결료는 1인당 고작 탁구공 하나만큼의 양입니다. 이에 반해 이산화탄소는 1인당 대략 200톤 정도의 양을 대기로 내다버리죠. 그런데도 이산화탄소 200톤을 내버리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원자력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용 후의 핵 연료가 그렇게 작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인구를 모두 따졌을 때 양을 보면 그 비율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보관되고 있는 사용 후 핵 연료가 16,000톤입니다. 상당한 수치죠. 그리고 좀 전에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 후 핵 연료를 영구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장소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어 임시수조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만약 현재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수조가 냉각 기능이라도 잃어버린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 건가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분장을 구하지 못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나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 원칙이 경납입니다. 일반 쓰레기는 부패와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물이 되는 데 반하여 원자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경납하면 자연물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폐기물을 우리의 생활권과 격리된 지역에 갖다 놓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양측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현재 많은 국민들이 무엇보다 크게 우려하는 문제인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지형상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의한 전기 공급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원전의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할 경우 국내의 수많은 전기 공급량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탈원전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인상될 경우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의 찬성 측 장관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탈원전을 진행하더라도 203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이 5,000원가량 추가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해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으로 오르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함께 오르는 물가와 비교해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행정안전부 장관님의 발언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가정되었을 때의 이야기일 뿐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가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미흡합니다. 또한 장관님께서 2030년까지 5,000원가량 인상된다 하셨지만 제 생각엔 그 이상으로 지금에 비해 25% 안팎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55,080원인 전기요금에 13,770원가량의 요금이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저는 일반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저렇게 발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한국전력에서 조사한 전력 판매량 비중과 판매 단가 자료입니다. 주택용은 판매 단가가 121원인데 비하여 산업용은 107원으로 낮습니다. 판매 비중의 관점에서 주택용이 13%, 산업용이 56%로 산업용이 4배 이상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다음으로 OECD 국가의 산업 부분 국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저렴하고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일반 국민들을 배려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산업용 전기요금부터 인상하고 말씀하세요. 국무총리님,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는 탈원전 정책과 상관없는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탈원전 정책에 관련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짚어보자면 전기요금 인상의 폭이 넓지 않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가 전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고 그것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과 운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이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을 때 추가 비용은 약 43조 원, 전기요금은 79% 상승할 것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으로 인해 많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두 장관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상승되어 국민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대 측 입장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사용량 충당이 가능하다는 찬성 측 입장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탈원전에 대한 대체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재생에너지는 전력의 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밀도가 낮다는 것은 많은 땅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태양, 바람의 양이 충분한 조건을 부합한 땅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을 뿐더러 국토의 7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삽니다. 그만큼 그곳에 공급되어야 하는 전기 공급량도 많겠죠. 이 지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조사한 전력 소비량 분포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압도적으로 전력 소비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생에너지가 고조적 수단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들이 기존 원전을 대체하기까지는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고용노동부 장관님께서 에너지 밀도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경지 면적이 51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얘기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을 때 지금 2030년 목표인 30기가와트를 훨씬 넘어서 39기가와트까지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붕, 공장, 저수지, 아파트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적까지 감안하면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조금 우려됩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옥상 같은 데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발이 크게 없는 반면에 풍력의 경우에는 특히 육상풍력은 소음 탓에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부유식 해상풍력은 연안에서부터 15km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상은 장애물이 적어 바람의 난류와 풍속 변화가 적고 육상보다 발전량이 1.5배에서 2배가량 높습니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은 어장을 파괴하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어초 역할을 해서 고기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까지도 가져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나라 산업이 맞는가에 대해 판단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공사를 저임금으로 우리나라에서 하겠죠. 또한 태양광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나라 산업이라면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도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세계 최대 태양광 전지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의 하나큐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각국에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해 산업에 이용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큐셀에서 생산한 제품이 조금 비싸더라도 고품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것을 쓰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신 산업 문제는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올해 1,000억 원에서 내년 2,00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대체 에너지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제가 태양광에 대해 의견을 덧붙이자면 태양광 같은 경우 주로 낮 시간에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피크 부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는 것은 100% 태양광으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크를 막아줄 수 있는 귀중한 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해야 됩니다. 네,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탈원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탈원전 정책을 너무 급하게 이행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의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국무회의에서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이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합법적으로 도출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번에 탈원전 정책이 합법적인 절차에 근거하여 이행된 정책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탈원전 정책의 합법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고리 569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하여 정부의 탈원전 추진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법 10조에 보면 정부가 주요 에너지 정책 및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신고리 569기 중단 여부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에너지위원회에서 자문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한수원 노조의 가처분의 핵심입니다. 또한 행정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고하는 절차가 3달 정도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공론화위원회와 관련된 정부의 훈련이 이 행정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한수원 등이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탈원전에 있어 가장 주력 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의사결정의 법적 지위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총리의 훈령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분명한 어떠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 의결이라든지 국무총리 훈령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사람들이라든지 국무총리실 사람들이라든지 전부 그만두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국무회의에 적절하지 않은 언행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발전법 제정 이전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일정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우리 사회에서 운영이 가능하였고, 후에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 발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를 전면으로 없애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미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신고리 569기는 건설 허가가 나서 2000년도부터 건설을 시작해 검토 계획과 여러 허가 절차를 거쳐 16년 만에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고리 569기와 같이 건설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법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이미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취소하는 부분은 법에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 취소 등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한 관련 규정이 원자력 안전법 제17조에 없으므로 새롭게 이를 개정해 입법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 절차 현행 없이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을 전제로 하는 공론화 과정은 위법을 전제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관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큰 틀에서 3개인데요. 첫째, 앞서 말했다시피 법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이 논의 과정 자체가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진행이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핵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 이후 대체 계획이 확실히 마련된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도 개정하지 않고 정책은 성급하게 진행하는 데다가 전력 대체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일자리 고용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업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일자리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란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 직무를 갖는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기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원전은 전력원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는 산업입니다. 원전 하나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4년 동안 연인원 250만여 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확보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을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원전 건설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대부분 아닌가요? 네, 하지만 6개의 원전을 각각 순차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최소한 1인당 5년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의 환경부 장관님 말씀해 주세요. 설계 수명이 다 된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모두 멈춘다면 원전 폐쇄 후 20에서 30년까지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추기까지 지금으로부터 60년 뒤인 2079년에 관리가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용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충분하고 폐쇄 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해체 작업 시 창출되는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태양광 에너지 회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기업입니다. 해외 각국은 고급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한국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릴 정도예요.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초점을 전환한다면 이러한 기술로부터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수명이 짧아 교체를 위한 단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낭비되는 곳에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고급 기술이긴 하지만 전문가만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중단되었을 때 납품업체와 협력사까지 따지면 그 파급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적이고 단순한 교체 작업을 위해 인건비가 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안 없이 원전 건설을 취소한다거나 중단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이란 것은 기술 문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판단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학습과 토의를 통해 건전한 상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네, 장관님들.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 일자리 및 고용 문제에 관한 토론을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선 주제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자리 및 고용 문제에 관한 토론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탈원전의 안정성, 핵 폐기물, 전기 요금 및 신재생 에너지, 법률적 차원과 고용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장관님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장관님들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전 세계적 동향으로 보았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탈원전 추세에 따라 서서히 원전을 감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원전 해체 기술 능력도 조속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탈원전 정책은 60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2080년에 원전의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감축으로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급격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안전지대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충분히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이 실행 가능하며 이에 탈원전을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다, 걱정이 없다 식의 말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전 관리도 완벽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핵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 요소를 계속 떠안고 가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핵 폐기물과 같은 큰 짐을 우리 후세대에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앞서 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적 추세, 에너지 측면, 환경적 측면, 안정성 측면,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탈원전은 진행되어야 바람직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 저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에너지 정책도 탈원전을 벗어나 청정에너지 시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탈원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탈원전에 반대하시는 장관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탈원전은 너무 시급한 결정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직 탈원전을 하기에 대체 가능한 에너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과 운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43조 원, 전기요금은 79% 상승할 것입니다. 성급한 탈원전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대체 에너지를 통해 인상될 전기요금의 폭이 크지 않아 국민들이 요금을 부담할 수 있을 때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법 사항을 뛰어넘는 권력의 자의적 남용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대편의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법 10조와 관련하여 법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 하는 법치행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입법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위법이고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게 신중히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전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에너지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에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성급히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했을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분의 1로 급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6개의 원전을 각각 순차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최소한 1인당 5년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안 없이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원전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원전에 대한 양측 장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이 탈원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앞으로 탈원전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정책 결정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 그 정책이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국무총리님께서 오늘 회의를 아주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표명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안건인 탈원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조율 및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도
오늘 토론의 안건인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더욱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탈원전 안건의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